우아한 미술 이야기를 우아하게 나눠보는 시간. 저는 미술 읽어드리는 남자 도슨트 이창용이고요. 저는 한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누나 혹시 오늘 주제를 알고 온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오늘 샤넬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샤넬을 입어야 될까를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 리틀 블랙 드레스를 입을까 하다가 사실은 내가 샤넬 옷 중에서 되게 아끼는 컬렉터 피스들을 몇 개 모아놓는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빈티지 샤넬들 몇 개 모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건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앤 해서웨이가 그때 요 시리즈로 나왔던 자켓들을 입었었어. 짧은 게 있고 이렇게 긴 게 있는데 짧은 거는 이제 조금 더 따뜻해지면 입고 코트를 입자 이래갖고 나는 사실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딱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랙핑크의 제니 씨라든지 제니 뭐 뉴진스의 민지 씨라든지 맞아. 사람들이 많이들 떠올리는 인물들이 있지만 나는 솔직히 샤넬 하면 한가인이 아니겠느냐. 아이고 참 또 누나 또 인스타 첫 게시물이 또 샤넬이잖아. 맞아. 그 트위디 자켓 입고 있는.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일단 샤넬은 단순히 그 사람이 뭐 예쁘다, 뭐 유명인이다 라고 해서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샤넬과 맞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정말 누나가 그 샤넬의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또 샤넬 하면 제니지요. 민지와 제니. 누나는 샤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게 있나? 그 CC 로고, CC 로고. 두 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랑 하얀 색깔 그 동백꽃인가? 까멜리아? 까멜리아. 까멜리아도 동백꽃. 되게 많이 생각나고. 근데 나는 이제 샤넬 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 로고를 많이 떠올릴 것 같아. 워낙 그 상징적이니까. 샤넬이 살아생전에 만들어 놓고 발표만 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거든. 그 CC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 샤넬이라고 하는 여자가 유년 시절을 오바진 수녀원이라는 곳에서 보내게 돼. 그 수녀원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런 모습이야. 저렇게. 왼쪽 편에 있는 게 바로 그 실제로 오바진 수녀원에서 찍은 스테인드 글라스야. 근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서 요 CC 문양이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 나는 솔직히 아닌 것 같거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자, 오른쪽은 내가 지금 샤넬 로고를 칠해놨으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고 안 칠한 상태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한번 봐봐. 전혀 이게 저거 좀 약간 억측으로 좀 갖다 그치. 붙인 것 같은 느낌이 어거지가 살짝. 아닐까. 난 솔직히 그래. 그리고 나는 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샤넬이 고아원 출신이야. 처음부터 고아는 아니었고 아버지가 좀 보부상 일을 하시던 분이고 그냥 자유로운 영혼.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프랑스 전역을 떠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6남매나 낳게 돼.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샤넬이 12살이 될 때 엄마가 죽어. 아이고. 지금 아내 없이 5남매를 자기가 키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 이때 아버지의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아들 둘은 인근 농장에다 팔아버리고 너무했다. 딸 셋은 수녀원에 갖다 버려버려. 그리고 이후 아버지는 샤넬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 이 오바진 수녀원이라는 곳은 샤넬처럼 옷 갈 곳이 없는 고아들을 돌봐주는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녀 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일정 학비나 기부금을 내면 그 학생들이 지금 우리 기숙사 학교처럼 중고등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는데 한쪽 학생들은 고아고 한쪽 학생들은 돈을 내고 입학한 학생들이 같이 교육을 받아. 그거 조금 차별이 있었겠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샤넬 같은 경우는 사춘기 좀 민감한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 차별을 받으면서 수녀원 생활을 했던 거야. 그러면 누나가 생각을 했을 때 샤넬이 차별을 받으면서 보냈던 시절의 그 수녀원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별로 기억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싫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샤넬이 나중에 말도 안 되게 성공하잖아. 이 여자의 특징을 보면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오바진 수녀원이라는 말을 뱉어본 적이 없어. 분명히 이 여자한테 좋은 기억이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기의 상징과도 같은 로고를 가지고 왔다? 말이 안 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 수녀원이라고 하는 곳이 분명 샤넬에게 좋은 추억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샤넬의 인생을 크게 바꿔버리는 계기는 이때 있었는데 수녀원에서는 이 고아들을 평생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종의 직업 교육을 시켰대. 그리고 이때 샤넬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느질. 바느질. 그리고 수녀원에서는 학생들이 20살이 되면 선택을 하게. 계속 머무르고 싶니? 그럼 수녀가 돼. 아니면 나가. 샤넬은 수녀원을 좋아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수녀원을 빠져나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샤넬이 배웠던 게 바느질이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물냉이라고 하는 지역의 양장점에 취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디자이너로서의 샤넬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20살 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근데 물냉이라는 도시는 누나 들어본 적 없지? 물냉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유명한 동네는 아니고 우리로 치면은 남자들은 딱 들으면 알거든? 논산, 훈련소인데? 진해. 이거 약간- 그치. 가본 적이 있구나 누나. 아, 있지. 물냉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뭐 그렇게 뭐 보잘것 있는 동네는 아닌데 여기에 제식 근위 기병대라고 프랑스에서 엄청 유명한 근위대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곳이야. 이런 동네는 대개 보통 유흥 문화가 발전해. 그리고 샤넬이 사진을 보면 20살 때 너무너무 예뻐. 네. 그래서 양장점에서 일을 할 때 그 장교들이 옷 수선을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이제 샤넬 양장점에 찾아와가지고 수선을 부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 장교들하고 좀 친해졌나 봐. 그러면서 그 장교들과 로통드라고 하는 캬바레를 좀 자주 다녔대. 캬바레? 샤넬이 이때 장교들과 함께 그 로통드 캬바레라고 하는 곳을 찾았다가 꿈이 생겨. 이 여자의 두 번째 꿈. 바로 가수. 그렇게 노래를 잘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메인 가수는 못하고 공연 중간에 그 쉬는 시간에 노래를 좀 부르는 포즈걸 역할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약간 자기 노래처럼 불렀던 곳도 있어. 낄까브 꼬꼬라고 지금은 음원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옛날 노래고 당시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라고 해. 뭐 우리로 치면은 뭐 남행열차 뭐 이 정도 노래가 아닐까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다른 가수 노래인데 그냥 샤넬이 그냥 이거를 그냥 자기 불렀구나. 곡인 것처럼 불렀던 거야. 근데 이 노래 이제 후렴구에 꼬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우리 아이돌 이렇게 가수들 노래 부르면 따라 부르듯이 장교들이 샤넬이 그 노래를 부르면 후렴구를 같이 따라 외쳤대. 그러나 지금 여기에도 코코라고 새겨져 있지만 보통 샤넬의 지칭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거든. 가브리엘 샤넬, 이건 본명. 친한 사람들은 코코 샤넬. 격식 있게 샤넬을 부를 때는 마드모아젤 샤넬이라고 불러. 마드모아젤은 불어로 아가씨라는 뜻이야. 근데 되게 재밌다. 가브리엘이랑 마드모아젤은 다 이름에 가방이 있잖아. 예전에 있었던 걸 다 끄집어서 자기 라인에 이렇게 또 썼다는 것도 되게 재밌다. 이때 샤넬의 인생을 바꾸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가 바로 에티엔 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에티엔 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그 물냉에 위치해 있는 제식 근위 기병대 장교였어. 좀 재밌는 사람인데 일단 말에 미쳐 사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 좀 대단한 집안이었어. 군 생활을 하면서 샤넬을 만나게 되었고 애인 사이였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 아무튼 에티엔 발장이 이때 이제 샤넬을 보고 좀 마음에 들어해. 그래서 샤넬에 좀 지원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실제 샤넬은 전업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기저기 막 오디션 보러 다니거든. 아 진짜로 가수에 약간 꿈이 진심이었네? 진심이었어. 그런데 당연히 실력은 없다니까 다 떨어져. 양장점에서 일하면서 벌었던 돈, 포즈걸에서 일하면서 벌었던 돈 다 써버리고 이제 오갈 곳이 없는 상황이 놓이게 돼. 이때 이제 에티엔 발장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야. 너 오갈 곳 없지 않냐? 솔직히 가수로서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일단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 그럼 내가 생활비나 이런 거 지원해 줄게 라고 해서 이때 샤넬이 에티엔 발장의 집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좀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애인 사이였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샤넬이 자존심이 좀 굉장히 강한 여자잖아. 대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야. 왜냐하면 에티엔 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애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공식적인 중요한 행사 자리가 있으면 샤넬을 초대해 주지도 않고 중요한 손님들 왔을 때는 하녀들하고 같이 막 밥 먹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샤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같은 줄. 그래서 이때 샤넬이 좀 고민을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같은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때 샤넬이 선택했던 방법이 승마 선수가 돼야겠다. 에? 생뚱맞지? 되게 특이하게 튀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에티엔 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에 미쳐 살았다? 승마. 가만히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 타. 그런 사람도 이성에서는 대접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말을 잘 타면 승마 실력으로 좀 인정받고 싶었구나. 대접받으면서 사회적인 좀 지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실질적으로 좀 말을 타보려고 해. 그랬구나. 그래서 에티엔 발장의 말도 좀 배우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승마 선수로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제약이 많았어. 왜냐하면 일단 당시 여자들이 말을 타는 복장이야. 치마를 입고 타고 있네? 그치. 쟤 뭐야? 그때 당시 여자들은 말을 탈 때도 보는 것처럼 치마를 입었고
양쪽 다리를 쫙 벌려 말 위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다리를 한쪽 편으로 모아서 허리를 틀어서 올라타고 있는 거야. 균형 잡기 자체가 너무 힘들어. 저게 기본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여자들이 말을 타는 방식이었어. 저런 식으로 말을 타는데 무슨 선수를 하겠냐고. 그렇지. 절대로 이건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승마가 아니네. 그래서 이때 샤넬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저런 옷을 입고 말을 잘 탈 수 없으니 그냥 남자들처럼 바지를 입으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승마 선수에게 바지를 빌려서 이걸 자기 옷에 맞게 개량한 다음 승마 바지를 입고 본격적으로 말을 타기 시작해요. 샤넬이 바지를 입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봐. 그러면서 샤넬이 이게 좀 재미를 붙였던지 이때부터 남자 옷을 좀 많이 입어. 근데 당연히 이때 승마 선수로 성공을 하지는 못했고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 지금이야 내가 매력적이고 젊음을 갖고 있으니 에티엔 발작이 최소한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하지만 나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난다면 그치. 관심이 금방 또 시들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나이가 들게 돼. 맞아. 우리 관계는 지금 애인 사이도 아니잖아. 그러면 언제 이성에서 쫓겨날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샤넬은 그때 당시 계속 고민하는 거야. 뭘 해야 될까? 이때 샤넬이 내 인생을 살려면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근데 샤넬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샤넬이 어렸을 바느질? 때부터 배운 거. 바느질. 장난삼아 재미삼아 자기 쓰려고 만들고 있었던 모자가 있었거든. 근데 프랑스에서 모자가 엄청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었어. 원래 과거에 프랑스 여자들은 가발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 근데 이게 너무 사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혁명 이후로 가발을 법으로 금지시켜.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꾸몄던 게 바로 모자.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모자 스타일이 막 이런 식이었어. 아, 어머. 머리에 화분을 얹고 다니시네. 그렇지. 거의 뭐 정원 수준이야, 정원 그러네. 수준. 어머, 너무 머리가 아픈데 저러면. 그러니까 이게 샤넬이 봤을 때는 좀 너무 좀 과하다, 좀 불편하지 않냐.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면서 샤넬이 디자인한 모자가 이런 것들이었거든. 거의 훨씬 심플하잖아. 크기도 많이 줄어들고. 원래는 이제 자기가 쓰려고 만든 거였었는데 예쁘면서도 심플하니까 의뢰를 좀 했었나 봐. 그래서 이때 샤넬이 결심을 하는 거지.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그때 당시 에티엔 발장이 파리 시내에 그 17구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 그걸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장사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이게 대성공을 해.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된다. 이제 가게를 차리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에티엔 발장한테 부탁을 해. 돈 좀 빌려달라고. 이때 발장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돈 많으니까 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발장이 절대 안 된다면서 정색을 하면서 반대해. 왜? 돈 버는 게 싫어서 그랬나? 그때 당시에 여자가 돈을 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앞에부터 좀 거슬리는 부분이 많다. 그랬구나. 그때 당시에 여자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 이 여자를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남자다라는 이미지가 쓰여지는 거야. 그거 어떡해? 근데 샤넬은 어떻게든 일을 하고 헤어져야지 있잖아. 그럼? 또 다른 서포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샤넬을 지켜보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어. 아, 진짜? 그때 당시 푸른 눈을 가진 잘생긴 영국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서 카펠이라고 하는 남자가 찾아오거든. 그때 당시 아서 카펠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베일에 감싸져 있는 인물이었는데 일단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 그때 당시 이 남자가 영국 폴로 챔피언이었어. 멋있다. 근데 갑자기 얼굴도 멋있어진다. 별명이 심지어 보이야. 보이? 보이.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애되게 생겼거든. 그래서 별명이 보이였어. 보이? 보이백 있잖아. 그렇지. 그래, 샤넬. 보이백이 애되게 귀엽거든. 그래. 클래식백이랑 또 달라요. 그렇지. 약간 캐주얼해. 그렇지. 일단 얼굴 보면 굉장히 좀 잘생겼어. 코스튬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분명히 귀족 학교를 나온 것으로 보아. 집안 자체는 대단한 것 같기는 한데 아버지가 누군지는 마지막까지 밝혀지지 않았어. 그런데 20살이 되자마자 그 누군지도 모르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거든.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 왕족의 사생아가 아니었을까. 어머, 그렇구나. 자, 근데 누나가 한번 상상을 해봐. 나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 근데 원망이 좀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20살이 되자마자 그 이름 모를 아버지로부터 유산이 떡하고 찾아오네? 그럼 그 돈이 좋을까 나쁠까? 별로일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아서 카펠이 이 돈을 몽땅 맨체스터 석탄 광산에다가 투자를 해버리거든. 될 때면 되라. 뭐 되려면 되고 말란 말아라.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게 터져. 될 사람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미 엄청난 갑부였어. 거기다가 이제 폴로 선수니까 말을 잘 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 타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그 루아이알리의 성에 찾아오게 된 거였고 여기에서 샤넬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친구의 친구라고 봐도 그렇지, 되네. 친구의 친구지. 이렇게 좀 접근을 못하고 있었다가 이때 샤넬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발장이 반대를 하면서 둘의 관계가 기회를 이렇게 딱 노리고 있다가 그렇지. 오. 그 틈을 바로 딱 포착을 하고 샤넬 가게 오픈하고 싶어? 어머. 내가 도와줄게. 어머 너무 좋다. 어머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세카펠이 갑자기 샤넬 인생에 싹 하고 들어와. 어머 웬일이야. 어머. 그래서 실제 1910년도에 이 아서카펠의 도움으로 샤넬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유명한 그 여성들이 이름만 들어도 떨리는 그 거리. 21번 뭐 거기지. 깜봉. 그 샤넬 제일 첫 번째 생겼던. 맞아. 아.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샤넬 본점이 그 깜봉거리였잖아. 어. 샤넬 본점은 깜봉거리 31번지고 어.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생긴 가게고. 아 그럼 나중에 생긴 거구나. 나중에 그거는. 그건 조금 몇 년 뒤에 생긴 거고 요때 처음 이제 매장을 찾았던 거는 그 깜봉거리 21번지. 그러니까 한 건물 5개 정도 떨어져 있는 거야. 본점은 31번지고 처음 생긴 건 21번지. 21번지 2층에 샤넬 모드라고 하는 모자 가게를 이제 처음으로 이때 오픈을 하는 게 돼요. 거기가 최초의 거기가 샤넬 최초의 매장. 가게였구나. 이때 자연스럽게 이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디자이너로서 명성도 서서히 쌓게 되고 아서카펠과는 이제 완벽한 연인 관계가 아 완전히 이제 완성이 그렇구나. 그럼 발장이랑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정리가 했고. 돼버리고 이러면 이제 아서카펠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갈아타기 스틱이었구나. 환승연애를 하신 거지. 환승연애 하신 거지.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종종 이제 같이 여행도 떠나게 되는데 그 샤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여행이 있었거든. 1913년에 떠난 도빌 여행이었어. 도빌? 도빌. 어머 도빌백도 있는데. 재밌네. 오. 다 연결이 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름 절대 함부로 안 지어. 도빌이라고 하는 곳은 파리에서 북서쪽 노르망디 해안가에 있는 동네거든. 거기가 약간 휴양지 같은데. 휴양지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오이도. 그러니까 갑자기 수도. 도빌과 오이도 너무 잠깐만.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수도가 가까워야 돼. 수도와 가까운 휴양지야. 그럼 파리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 안에 갔다 올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가까운 휴양지 느낌이니까 그래서 나는 오이도라고 한 건데 아무튼 이때 샤넬이 도빌 여행을 하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여자들의 옷들을 봤더니 하나같이 불편해 보이는 거야. 이런 옷을 입고 다녀. 해변가에. 해변가에 저런 그때까지만 해도 저런 옷이었구나. 그렇지. 어머 저거를 해변 가면 얼마나 불편해. 뿐만 모래 아니라 막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어머 저거 오염도 많이 되고 진짜 안 좋았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 코르셋을 안에 이제 껴입다 보니까 여자들은 혼자서 옷을 입고 벗을 수도 없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리고 여성의 행동에도 제약도 생겨. 많지. 심지어 그때 당시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 외출도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이야. 그런데 막상 나갔을 때 옷도 불편해. 자기 남자에게 도움을 받아야지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마음에 안 난 저 시대 때 살았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은데. 샤넬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그치. 아니 그냥 편한 옷 입고 혼자 앉았다 일어나면 되지. 근데 내가 저 시대에 있어서 저 치마 다 잘라버리고 싶다. 진짜. 너무 거슬리는데 진짜. 그래서 샤넬이 여자들도 최소한 휴양지니까 나처럼 편한 옷을 좀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부티크를 열어보자. 거기에. 옷을 한번 여기서 만들어서 팔아보자라는 생각. 나는 근데 이때 샤넬이 파리가 아니고 도빌에서 매장을 처음 오픈했다라는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때 당시 샤넬이 입었던 옷을 당시 파리에서 여자들이 입었던 옷과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이건 너무 다른 시대의 옷이야. 거의 혁명과도 같은 옷이잖아. 지금 누나가 입고 있는 딱 이런 스타일의 옷을 만들어서 팔아버리는 거야. 만약에 파리였으면 여자들이 이런 옷을 도전하는데 너무 망설여졌어. 난 망설였을 것 같아. 시도하기 어렵지. 근데 도빌은 어떤 곳이다? 휴양지고 여기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들. 여자분들 여성분들 다 공감하실걸? 우리 옷장 열어보면 있어. 내가 절대 있어. 출근할 때는 입을 수 없는 옷. 맞아. 내가 맞아. 여행 갈 때만 여행 입는 갈 거. 때 크루즈룩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뭐 샤넬이 이걸 얘기한 적은 없지만 나는 이걸 의도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의 심리도 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거라고 봐. 상업적인 머리도 되게 있다. 그럼 대단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6개월 만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심지어 이때 가게 오픈한 게 1913년이잖아. 이듬해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지. 1차 세계대전. 그때 당시 전쟁 발발하고 나니까 대부분의 가게들은 전부 다 문 닫고 막 도망치기 같은데 그때 아서카펠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 절대 문 닫지 말라. 왜? 파리는 수도잖아. 전쟁의 기운이 막 몰려와. 돈 많은 부르주아들은
파리에 안 머물잖아. 자기 별장에 있는 도빌로 다 도망치잖아. 그런데 우리가 피난 갈 때 모든 짐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못 없다? 가져가지. 못 가져가. 피난 온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와서 사 입겠구나. 그치. 근데 문 다 닫고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오픈해 있는 가게가 샤넬 부티크. 이때 또 전쟁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때 샤넬이 뭐까지도 했었냐면 전쟁 기간이기도 하다 보니 원자재 구하기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비싼 섬유 말고 좀 저렴한 서류 중에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때 샤넬이 선택했던 소재는 바로 저지라는 소재였어. 저지 저지. 진짜 가볍지. 신축성도 좋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지라는 소재는 일단 너무 잘 드러나다 보니까 계단하기가 너무 좀 어렵고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대. 근데 거의 뭐 남자들 속옷 정도 이런 데만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울릴 것 같다 속옷에 하면. 그 로디라고 하는 남자가 이 저지라는 소재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샤넬이 가서 제안을 해. 내가 이걸로 여자 옷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로디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치. 이걸로 무슨 옷을 망쳐 내 원단 다 망칠 생각이냐?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샤넬이 계속 설득을 해. 일단 줘봐. 내가 샘플 만들어서 보여줄게. 처음으로 이때 샤넬이 저지 소재를 이용한 원피스, 휴미즈 드레스라는 걸 딱 만들어서 이 로디라는 남자한테 보여줬는데 입이 쩍 부러졌대. 패션계에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로디가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서민도 지원해주기 시작하면서 저지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여자 옷을 샤넬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코르셋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여자의 몸을 올가매네. 굉장히 여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보정물이기는 해. 근데 코르셋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코르셋의 유일한 장점이 단점을 보완해주는 잡아주는 거잖아. 옷을 그렇지. 몸을 잡아주는 역할. 여자의 몸을 부각시켜주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여성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보정물이잖아. 근데 이걸 없애버린 거야. 빼버리니까. 샤넬은 모든 제품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이야. 이 그렇지. 저지라는 옷이 너무 편하고 좋기는 맞아. 한데 아름다움이 사라지네. 약간 우리 냉장고 바지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때 샤넬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느낌이야. 허리띠를 가져와. 아, 그래서 이렇게 딱 묶을 끈을 수 가져오는 있게. 거기에 그냥 끈 하나 딱 묶어놨더니 그럼 예뻐지지. 라인이 잡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때 치마 기장이 복숭아뼈 위로 올라와. 기장을 올렸잖아. 뭐가 드러나지? 신발. 구두가 드러나잖아. 그래.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두가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신발도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지요. 이거는 또 이제 나중 일이기는 한데 훗날 시간이 흐르고 1950년대 막 이때쯤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구두를 가만히 보니 구두가 항상 어디만 지저분해져? 아코. 앞콕만. 근데 샤넬은 뭐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실용성. 구두가 앞콕만 달아서 자꾸 버려야 되는 거야. 앞콕만 까매져.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까맣게. 만든 게 요거야. 여기 앞도 아코 까맣게. 맞아. 그래서 앞콕을 까맣게 하나 그냥 더 칠해버리는 거야. 아. 그러면은 앞콕만 지저분해진 것을 보완할 수도 있고 그래. 동시에 앞콕은 검정색으로 하고 뒤쪽은 흰색으로 칠해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리가 길어 보인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 좋다, 진짜.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아서 카페를 만나고 1913년에 도빌에 샤넬 부티크를 만들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지. 둘이 계속 너무 승승장구하고 호흡이 있다.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샤넬은 훗날 이 아서 카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는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아서 카페는 나에게 가족이자 내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은 정말 서로 잘 많이 좋아했던 맞는. 것 같아. 궁합이 진짜 잘 맞는. 그리고 단순히 샤넬이 보이한테 사업적으로만 도움을 받았던 게 아니라 또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주거든. 나중에 훗날 샤넬은 피카소와 협업을 한 적도 있어. 그러니까 푸른 기차라고 하는 발레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면서 샤넬이 의상 다 맡아주고 피카소는 그 무대 세트 만들고 이런 식으로 협업이 가능했던 이유가 아서 카펠이 그때 당시 예술가들 다 소개시켜주거든.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샤넬이 정말 훨씬 더 대단한 위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바닥을 다 깔아주는 사람이 또 아서 카펠인 거예요. 근데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뭐가 문제가 또 생기나? 일단 앞으로 샤넬의 남자가 한 3명 더 나올 거야. 그러니까 샤넬 인생에서 남자가 좀 많아. 남자가 많다. 근데 아서 카펠이 정말 가장 중요한 남자이기는 했는데 안타까운 게 분명 두 사람은 정말 서로를 사랑했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지? 또?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도 엄청나게 성공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남자의 유일한 약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 부모가 없다는 거. 그렇지.
이 정도로 성공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뭐야? 다 귀족이야. 그러네. 나만 귀족이 아니야. 나만 사생아야. 본인의 그거에 결핍이 있었구나. 그치. 사람들은 남이 바라보는 고통보다 내가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잖아. 맞아. 출신 성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혼자 평생 이게 좀 트라우마였었나. 그래서 결국 그토록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바랐던 귀족 자기 이걸 참지 못하고 당시 군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던 남자 가문의 딸 다이애나 리스터라고 하는 여자한테 청혼을 해버려. 뭐야. 그래서 두 사람 결혼해. 허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서카펠은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샤넬이었거든. 근데 이 귀족 자기 때문에 다른 여자랑 지금 결혼을 해버리는 거잖아.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될 것 같지 않은데? 심지어는 결혼할 것 같다라고 보이가 샤넬한테 와서 얘기를 해. 헐. 나 어쩔 수 없이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짜증난다. 와. 그 다음 얘기가 누나가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 이미 너무 싫어. 벌써 헤어졌어 나는. 근데 보이가 샤넬한테 제안을 해. 무슨 제안을 했을 것 같아? 뭐야, 설마 같이 계속 이제 자기 애인 해달라고? 어. 아 뭐야, 너무 싫어. 진짜 왜 그래? 근데 그 다음이 더 짜증 날 걸? 해줘?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추측인데. 그랬구나. 나는 샤넬이 애정 결핍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평생 이 사랑에 성공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주기를 바랐던, 그러니까 누군가 항상 옆에서 자기를 이렇게 감싸주기를 바랐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되게 의존을 많이 했나 보다, 의지를. 그래서 샤넬은 이때 아서카펠에 애첩이 되기로 결심을 해요. 허허. 안타까우면서도 공감도 되면서도 좀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지. 그리고 이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였는데 요 시기 때쯤에서 샤넬이 그 유명한 평생 이후 가져가는 쇼컷을 가. 충격으로 머리를 잘랐나? 샤넬이 그래서 훗날 요 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성이 머리를 짧게 자른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여자들이 머리 자르면 무슨 일 있냐고. 내가 머리 잘랐을 때 전화했잖아. 나 무슨 일 있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전화했잖아. 아무 누나한테. 무슨 말이야?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머리를 왜 잘라? 머리 귀찮아 잘랐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1919년 12월 크리스마스 휴가 때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유럽 친구들한테는 크리스마스 휴가가 가장 중요하잖아. 맞아.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누구랑 보내지? 연인. 이랑 보내잖아. 프랑스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연휴가 설 같은 거야. 가족과 함께. 무조건 가족과 보내야 돼. 크리스마스 휴가는 연인이랑 보내는 게 아니라 가족이랑 보내거든. 근데 아서카펠이 그 크리스마스 휴가를 누구랑 보내려고 하냐면 샤넬이가 보내려고 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1919년 크리스마스 휴가를 샤넬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아서카펠은 직접 차를 몰고 프랑스 남부 휴양지 깐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때 교통사고로 어머. 아서카펠이 현장에서 즉사해버려. 진짜. 무서워. 이때 샤넬은 파리에 있었거든. 당시 아서카펠과 샤넬과도 친분이 있었던 르 보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샤넬에게 찾아와. 새벽녘. 그 샤넬은 그 르 보르도를 보자마자 불안했대. 무슨 일일까? 저 사람이 이 시간에 나에게 왜 왔을까? 그치. 그리고 르 보르도는 소식을 전하자 샤넬이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옷을 챙겨 입고 운전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15시간을 달려서 장례식장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누나가 한번 생각을 해봐. 누나가 다이애나 리스터야. 자, 내 남편이 애첩이랑 바람피로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 근데 그 상간녀가 지금 장례식장 오겠대. 못 들어가지. 어딜 감히. 그래서 15시간을 달려서 내려갔는데 장례를 못 갔구나. 그 마지막 보이 얼굴을 못 봐. 진짜. 그리고 그냥 깐에서 그냥 계속 밖에서만 기다리다가 결국 차를 돌려. 아유. 그리고 사고 현장으로 찾아가.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그냥 도로 가장자리로 그냥 던져둔 보이의 차량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대. 웬일이야. 마치 눈먼 사람처럼 샤넬은 차에서 내려서 그 보이의 사고 난 차량을 이렇게 더듬더듬 만지기 시작했대. 그리고 그 함께했던 르 보르도의 나중 인터뷰 증언에 따르면 이때 샤넬이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봤대. 그리고 이때 샤넬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였대.
너무 울어서 숨이 멎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도 그 현장에 가보면 샤넬이 만들어 놓은 위령비가 있어. 근데 너무 슬프다 내용. 그리고 사고 난 이후에 한동안 샤넬은 정말 남편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 정말 상복만 입고 다니기도 하고 자기 침대, 벽지, 천장, 자기 모든 가구들을 다 검은색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 이후에 샤넬의 또 다른 엄청난 아이템, 샤넬 리틀 블랙드레스.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은 검은색 옷을 입기는 했었지만 여자는 검은색 옷을 거의 입지 않았던 시절이야. 일반 외출복이나 일반 복으로 검은색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상한 시절이었어. 그런데 샤넬이 이걸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또 만들어버리는 거야. 되게 슬픈 시기 때 그 아픔이 이렇게 뭔가 옷으로 승화된 것 같아서 되게 좀 안타깝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샤넬은 내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결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샤넬은 결혼을 안 했어. 그리고 샤넬은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중에 그 막내 동생하고는 이렇게 거의 인연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샤넬 주인은 누굴까? 그걸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되게 궁금하지? 현재 샤넬 주인은 바로 이 향수 때문에 생겨나. 넘버 5. 샤넬 브랜드의 운명을 바꿔버린 아이템이 바로 향수야. 샤넬의 그 수많은 아이템들 가운데 가장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바꿔버린 가장 혁명적인 아이템 하나만 꼽아봐라. 나는 넘버 5라고 생각해. 샤넬의 주인을 바꿔버렸으니까. 사실 이 향수라고 하는 건 그 샤넬이 예전부터 계속 만들고는 싶어 했대. 드레스라는 것을 통해서 여성의 패션을 바꿔버렸잖아. 그 부족한 2%, 그 마지막 2%를 채워줄 수 있는 게 향수라고 생각을 했대. 넘버 5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향수들은 다 꽃향기였대. 뻔한 향수들이었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했을 때 여자는 꽃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꽃향기가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꽃은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수정하려면 뭐가 필요해? 찾아와 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머리.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수동적인.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네.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름다움, 달콤한 향기밖에 없잖아. 그걸로 나비나 벌이 찾아와 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주적이지 못한 존재. 그게 꽃이고 그 꽃이 여자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인 거야. 그러니까 샤넬은 이게 너무 싫은 거지. 그러니까 샤넬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왜 여자한테는 꽃향기만 강요한단 말인가? 나는 여자에게 여자의 향이 날 수 있는 그런 향수를 만들어주고 싶다. 자, 그러려면은 이전과는 다른 향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문제는 기술력이 없어. 그런데 이 기술력을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샤넬의 세 번째 남자, 바로 드미트리 대공이야. 러시아 출신의 황태자야. 정치적인 이유로 추방당해서 그때 당시 파리 망명하고 있을 때 샤넬을 만나게 돼. 샤넬보다는 8살 어렸던 사람이고, 8살 어리다고? 이때 샤넬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 향수의 기술적인 문제를 드미트리 대공이 해결해줘. 당시 에르네스트 보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는 러시아 궁전의 화학자 출신이야. 이 사람이 아세트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발견해서 이걸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 요거를 활용을 하면 여러 향을 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남자가 알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남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 만들 생각은 안 했어. 왜냐?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향수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샤넬은 그걸 원했지만 기술력이 없는 상황이었잖아. 딱 둘이 필요해서 그렇지. 만났구나. 당시 에르네스트 보가 샤넬의 모든 지원을 받고 샘플을 10개 만들어주거든. 이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라벨링을 해둔 거야, 비커에다가. 이때 샤넬이 샘플들을 쫙 맡다가 딱 자신을 사로잡는 향을 발견을 하고 라벨링을 딱 봤더니 거기에 넘버 5라고 적혀 있었대. 순간 샤넬은 운명이다. 이름도 그냥 넘버 5 그대로 가자. 그때 당시 향수 이름들이 다 거창했거든. 뭐 나폴리의 밤, 저녁의 욕망, 사랑의 영혼, 막 이런 식으로 다 거창한 이름들이었는데 심플하잖아.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이 1920년대였거든. 출시일은 내년 21년 5월 5일로 갑시다. 오땡? 날짜도 맞추자. 근데 아까도 누나 눈치챘겠지만 샤넬이 마케팅을 정말 잘하잖아. 넘버 5를 처음부터 대놓고 출시하지 않았대. 행사장에 이렇게 뿌려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이 무슨 향이야? 무슨 향이야? 그럼 살짝 얘기만 해. 아, 이번에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정식 출시는 안 됐어요. 그리고 매장에 부티크에 놀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그 부티크에 VIP 손님이 오기 전에 살짝 뿌려놔. 그러면 VIP 손님 와서 뭐라고 그래? 이건 도대체 무슨 향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만
아직 이게 정식 출시가 된 건 아니라서 그냥 저희가 실험 삼아 만들어 본 거예요. 정말 VIP시니까 샘플 살짝만 줄게요. 요만큼만 주는 거야. 야, 마케팅을 진짜 잘하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이미 안달나게 만들어 놓고 21년 5월 5일에 빵 하고 터뜨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출시와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야. 지금 현재도 넘버5는 전 세계적으로 뭐 30초에 하나씩 팔린다던데. 이 넘버5가 정말 대단한 향수다라고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게 넘버5 출시가 100년 전이야. 1921년. 그게 진짜 대단하다. 역사가 100년 됐어. 두 번째로 오래된 향수가 40년 됐어. 왜냐면 트렌드잖아. 유행이잖아. 향은. 완전 많이 바뀌어. 근데 그 향이 1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건 뭐 거의 코카콜라급인 거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향수야. 샤넬 넘버5라고 하는 향수를 나중에 이분이 광고를 해버리셨잖아.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 저는 저녁에 잘 때 아무것도 입지 않고 넘버5 한 방울만 뿌리고 자요. 마릴린 먼로가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나도 이걸 뿌리고 자면 마릴린 먼로처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심지어 마지막 광고였잖아 이게 마릴린 먼로의. 아무튼 그렇게 드미트리 대공과 만나면서 넘버5도 만들게 되었고 이후에 드미트리 대공과 헤어지고 나서 샤넬의 인생을 또다시 바꿔버리는 남자가 한 명 나오거든. 또 나와. 아직 안 끝났어. 계속 나와, 몇 계속 번째 나와. 남자지? 계속 나와. 근데 이 남자는 내가 봤을 때 아서카펠 다음으로 보이 다음으로 좋아했던 남자가 아닌가. 아서카펠만큼이나 샤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 바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공작을 만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다음으로 돈이 많았던 남자. 아니 근데 샤넬을 왜 이렇게 다 부자랑만 만나지? 그때 당시 그 급이 아니면 샤넬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 이 공작이 샤넬을 좋아해서 쫓아다녔어. 먼저? 먼저. 말 좋아했잖아요 샤넬이. 그러니까 뭐 유럽에 있는 막 명마들 다 가져다가 자기 막 경마장에 꾸며넣어서 샤넬 초대하고 샤넬이 여행 간다고 하면 요트 막 보내주고 샤넬한테. 이제 여행 간다고 하면. 그리고 샤넬이 과일 되게 좋아했었거든. 그러면 자기 온실에서 과일 바구니 파리로 바로 와. 특급 배송. 그러니까 진짜? 자기 전용기가 또 있었어. 그렇겠지. 그래서 자기 전용기로 보내주는데 한 번씩은 과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과일 바구니 안에다가 그 과일만한 사이즈의 에메랄드 원석 통으로 막 넣어서 보내. 진짜 실화야. 진짜. 샤넬이 연어 좋아했거든. 스코틀랜드에 그 자기 성에서 직접 연어 그날 당일 잡아다가 전용기 띄워가지고 파리로 막 연어 보내주고. 와. 그러니까 장난 아니었대. 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막 구애를 하기 구애를 시작하는 거야. 했구나. 그래서 샤넬이 결국에는 이 남자랑 연애를 시작을 해. 어머 그랬구나. 잘했다. 근데 문제는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은 안 해. 왜? 아마 샤넬이 좀 거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당시 웨스트민스터 공작이 바라는 것은 그 디자이너로서 사업가로서의 샤넬이 아니라 또 나의 공작 부인. 소유로서의 약간 그런 걸 또 원했어. 어쩔 수 없지 그럴 수 뭐 있지. 대단한 그 집안이니까 그 공작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바라잖아. 그래서 샤넬은 좀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 공작 부인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지 나쁘진 않지. 그러면 이 남자가 결혼하면 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럼 어떻게 하자? 피날레를 장식해보자. 거의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샤넬의 아이템들이 막 쏟아진. 파일적으로 막 쏟아져. 이때 나온 게 지금 누나가 입고 있는 트위드 자켓. 트위드 자켓. 그리고 심지어 이 남자가 뭐도 가지고 있었다고? 온실. 온실에는 1년 365일 항상 꽃이 피어 있잖아. 거기서 발견한 꽃이 있어. 까멜리아. 까멜리아. 지금 누나 가슴에 박혀있는 그 까멜리아. 그렇구나. 이때부터 이 까멜리아가 샤넬의 상징물처럼 저때 되게 많은 아이템들이. 그러니까 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네. 쏟아졌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의아스러운 건 그렇게 연애를 쭉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헤어져. 왜? 그런데 그 헤어지게 된 계기가 샤넬이 이 남자를 찬 게 아니라 반대로 오? 이 웨스트민스터 공작이 샤넬을 차버렸어. 진짜? 왜? 왜지? 이 공작은 이미 두 번의 결혼과 이혼 전력이 있어. 그리고 이 남자가 딸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는 샤넬한테 바라는 거는 딱 하나. 애 낳아주는 거구나. 아들만 낳아주세요. 아들만 낳아주면 내가 모든 걸 다 해드릴게.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 내 마음대로 돼?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무슨 시도를 해봐? 누나 아까 그랬잖아. 이 정도 성공했으면 공작 부인도 아니, 나쁘지 근데 않을 것 같다며. 갑자기 기분이 너무 나빠. 공작 부인도 나쁘진 않은데. 샤넬이 5년 넘게 임신 시도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임신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 입장에서도 스트레스였겠어. 이거는 이제 샤넬 연구자들의 이제 추정인데 샤넬은 20대 때부터 아마 불임이었을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 기억해? 그 루아이알리의 성에서 2년 동안 무의도식하면서 에티엔 발장에 애첩처럼 살았었다고. 이때 샤넬이 임신했거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를 당시에 좀 조잡한 낙태 수술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수술이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서 웨스터민스터 공자 휴 그레이는 자기 아이를 다른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바로 샤넬을 내쳐버리게 돼. 샤넬은 그렇게 웨스터민스터 공작에게 버림받아. 정말 이때 샤넬이 상처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샤넬이 파리로 돌아와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폴 이리브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거든. 근데 폴 이리브가 그때 당시 되게 평이 안 좋았어. 악마 같은 이리브. 어머. 여자 등쳐먹는 이리브. 어머. 이런 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갑자기 나쁜 남자 만나네?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는 그런 남자를 만나. 왜? 폴 이리브가 약간 샤넬을- 복수심 같은 거였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폴 이리브가 막 꼬시거든. 결혼하자, 어쩌자. 어떻게 보면은 웨스터민스터 공작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아무하고나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 뭔가 끊임없이 되게 사랑해줄 상대를 찾아다니는 느낌이 든다. 이때 샤넬이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고 나는 이제 의심을 하는 게 샤넬에게는 가족 같은 집사가 있어서 든든한 옆에서 머물러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봐도 아닌 거야, 폴 이리브는. 이때 그래서 아가씨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저 남자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샤넬이 자기 아버지 같은 집사였잖아. 그 사람 내쫓아. 내쫓아버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실제로 이제 둘이 결혼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폴 이리브가 샤넬 눈앞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려. 웬일이야. 그러니까 되게 정말 불행한 여자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샤넬은 결혼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뭐 잠깐 그 독일 장교하고 좀 사랑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이후에 뭐 나치와 협력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이미지를 좀 쓰게 돼. 그래. 그래서 샤넬이 파리에서는 좀 살기가 좀 어려웠던 터라 이제 스위스로 이제 거의 망명 아닌 망명을 떠나게 되거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디오르가 나오면서 파리 패션계를 내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내가 다시 컴백하겠다라면서 샤넬이 50년도에 이제 돌아와서 만든 게 그 유명한 2.5백. 근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거든. 뭘까? 바로 로고. 로고.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설은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저기서 가지고 오진 않았을 거다.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는 내 생각이야. 이 샤넬의 로고가 이 여자한테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 바로 까트린 드 메디치. 이 까트린 드 메디치는 프랑스 역사상 굉장히 강력한 왕비로 알려져 있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인 인생을 살았고 남자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 권력을 쥐었던 이 여자가 패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이탈리아에서 향수를 프랑스로 가지고 온 여자이기도 해. 그리고 승마를 굉장히 즐겼어. 그리고 딸을 6을 낳았거든. 그 딸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깡디디오 깡디디. 깡디디오 깡디디라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라.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 올릴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내적인 아름다움. 그런데 프랑스의 모든 왕과 왕비들은 왕이 즉위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사용하게 될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입는 옷, 이 여자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에는 그 문장, 로고를 다 새겨주거든. 근데 이 여자가 평생 자기 좌우명으로 사용했던 말이 깡디디오, 깡디디. C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자기 좌우명으로 로고를 만들었어. 진짜? 그 로고가 바로 이거야. 어머 비슷하다. 이건 대놓고 너무 똑같거든. 그리고 이 여자의 인생과 샤넬이 좀 비슷해. 맞아. 자, 남자한테 상처받으면서도 남자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인 인생을 살려 했었던 여자, 평생 승마를 즐겼던 여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되려고 했었던 여자. 이런 모든 면들을 봤을 때 분명히 샤넬이 까트린 드 메디치를 몰랐을 리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로고도 너무 비슷한 걸로 보아 나는 샤넬의 로고가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해. 샤넬은 일 중독자였어. 가족도 없고 연인도 없고 이 여자한테 유일하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샤넬은 거의 뭐 워커홀릭이었었고 이 여자 일요일 제일 싫어했대. 그렇게 샤넬은 1971년 그렇게 싫어하는 어느 일요일 그녀가 마지막에 머물렀던 리치 호텔에서 쓸쓸하게 87살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때 당시 샤넬이 그 독일 장교와 사랑을 나눴던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프랑스에 묻히지 못하고 그녀는 스위스에 잠들게 돼. 뭔가 일적으로는 너무나 성공을 했는데 개인의 인생은 너무 좀 파란만장하고 되게 스토리가 많았어서 되게 외로웠겠다. 누나 오늘 어땠어? 샤넬 이야기? 나는 뭐 워낙에 샤넬을 그래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근데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잘 몰랐던 부분이라 뭐 가방의 네이밍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온 순서라든지 되게 재밌었어. 흥미롭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기회가 다음 된다면 기회에. 다음에 샤넬 번외편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오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